안녕하세요. 이 지옥 같은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지 않으면 제 남은 생이 또다시 악몽에 잠식될 것 같아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은 제 손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며 감각적이다, 작품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감각이 제 남편이었던 남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단지 자신들의 허영과 탐욕을 채워줄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요. 저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산채로 영혼을 착취당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늘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작은 방, 은은한 아로마 오일과 말린 꽃의 향기가 감돌던 그곳만이 온전한 저의 성역이었습니다. 천연 왁스를 녹여 독특한 색과 향을 가진 캔들을 만들고 돌이나 나무, 마른 가지 같은 자연물을 조합해 세상에 하나뿐의 인테리어 소품을 탄생시킬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남편, 그 남자는 그런 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예술가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제 작은 방을 마법사의 아뜰리에라고 불렀고 작은 실수에 제가 속상해하면 과정도 예술의 일부야. 당신의 손길이 닿은 건 모든 게 작품이야. 라며 저를 다독이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달콤한 찬사는 제 자신감의 자양분이었습니다. 그의 격려에 힘입어 제가 만든 작품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적인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문의가 쇄도했고 처음으로 판매라는 것을 통해 제 이름으로 돈을 벌던 날 저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하며 고급 와인을 사와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당신은 이제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야. 우리 집의 자랑,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그의 부모, 즉 저의 시부모가 될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부여잡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렇게 감각 있는 예술가를 며느리로 맡게 되다니 가문의 영광이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저를 올가맬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거미줄이었습니다. 예술, 재능, 감각 따위의 말로 저를 공중에 붕 띄워놓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킨 채 그들의 거대한 탐욕의 거미줄 한가운데로 저를 유인했던 것입니다. 결혼 후 저는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고 창작 활동에만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제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취미나 부업이라 말할 수 없는 규모가 되자 세무사를 따로 두어야 할 정도로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꿈을 외조한다 라는 번지르르한 명분을 내세우며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사업을 가족 회사로 키우자며 법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법이나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저는 세금을 절약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으로 운영되던 작은 스튜디오는 간판을 내리고 가족 회사라는 역겨운 이름의 법인이 세워졌습니다. 남편은 번듯한 사무실을 얻어 대표이사가 되었고 평생 직장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시아버지는 회장, 시어머니는 감사, 나는 직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그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순히 월급 200만 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남편은 그럴듯한 말로 저를 구슬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차일부금, 생활비 전부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있잖아. 이 카드로 필요한 건 뭐든 사고 이 200만 원은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당신한테만 오롯이 들어가는 순수한 용돈 개념으로 생각해야 해. 나머지 수익금은 전부 우리 미래를 위해 회사에 재투자하는 거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희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법인카드로 온 가족의 사치를 책임졌고 재투자 된다던 수익금은 시부모와 시누이의 자문료, 활동비 같은 정체불명의 항목으로 매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화려한 감옥 안에서 용돈 200만 원을 받는 사육되는 창작자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 제출용 사업 계획서 아는 글씨하에 주주 명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80%, 남편 20%,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이름은 왜 없어?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 이거 자기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대출 때문에 아버님을 최대 주주로 해놓은 것뿐이야.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건데 뭘 그리 놀라. 당신은 역시 순수해서 이런 복잡한 건 모르는구나. 나만 믿으라니까. 그는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취급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의 능숙한 거짓말에 저는 더 이상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말 서류상으로만 그런 걸까? 밤마다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편집샵을 보유한 대형 유통사에서 제 브랜드의 단독 입점 및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해온 곳입니다. MD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저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과 시그니처 향 레시피를 높이 산다고. 저는 이것이 이 지옥에서 탈출할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기선장군처럼 축제를 벌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트로피처럼 옆에 세워두고 지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사업 기반을 잘 닦아놓은 덕분입니다. 집사람은 그냥 손재주만 좀 있었을 뿐인데 제가 비즈니스로 키워낸 거죠. 저는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제게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백화점 법무팀에서 우리 회사 자산 CSR을 해야 한대. 우리가 가진 제일 중요한 자산이 바로 자기 디자인이랑 레시피잖아? 그걸 정식으로 법인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네.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그는 저를 고급스러운 법무법인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노골적인 흥분과 탐욕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 앞에 지식재산권 양도 및 주주간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양도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한 글자 한 글자 서류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1조 을 본인이 창작한 모든 디자인, 레시피, 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각 주식회사 가족, 회사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서류에는 얼마 전 제 눈으로 확인했던 바로 그 끔찍한 지분 구조가 버젓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주식 지분, 시아버지 80%, 남편 20%.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서재에서 봤던 것이 단순한 서류상의 장치가 아니었음을. 그의 모든 말이 저를 안심시키고 기만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싸늘하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자기네 이런 복잡한 거 잘 모르잖아. 그냥 사업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야. 당신은 디자인에만 집중하라니까?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얘는 뭘 그리 꾸치꾸치 캐묻니?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도 그냥 도자기만 찍어. 그 순간 제 이성의 마지막 눈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놓여있던 뜨거운 커피잔을 집어들어 그 악마의 계약서 위로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깍!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제 인생을 갉아먹은 기생충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제 평생의 증오를 담아 울부짖었습니다. 닥치세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내 재능에, 내 감각에, 내 인생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 흡혈귀 같은 것들. 감히 누가 누구에게 작품을 논해? 이건 내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향기 한 방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내 거라고. 남편이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해? 배은망덕하냐? 저는 그 손을 짐승처럼 뿌리쳤습니다. 은혜? 날 이 지옥에 쳐넣은 게 은혜야? 이놈들이 내게 준 건 오직 기망과 차치뿐이었어. 이 사기꾼 악마 같은 인간들아.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 마지막으로 얼음처럼 굳어버린 그들을 향해 지옥의 저주를 퍼붓듯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들과 나는 끝이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전부 되찾을 거야. 법정에서 봅시다.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아.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슬퍼하거나 좌절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는 곧장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지난 7년간 지옥 속에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SNS 기록, 작업 노트, 그리고 가족회사의 불공정한 회계 장부를 보더니 이것은 질 수 없는 싸움이라며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가족회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억한 진실과 지난 7년간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착취에 대해 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고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폭풍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기생충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통사는 브랜드 가치 및 신뢰도 실추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작의 심장인 제가 사라진 회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유령 회사가 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혼 법정에서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기여도를 무시하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판사는 모든 증거를 토대로 제 완전한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은 물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곰팡매나는 반지하 월세바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대표이사, 회장님 행세를 하며 저를 하대하던 그들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복수이자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와 함께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에 온전히 저만의 이름으로 된 작은 스튜디오를 꾸몄습니다. 이제 제 손은 더 이상 노예의 손이 아닙니다. 제 꿈을 빚고 제 인생을 디자인하고 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자유로운 창조자의 손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제 인생을, 제 영혼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지옥 같던 기록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착취에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